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지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회사 통화 때처럼 단정한 어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음성에는 낯선 온기가 묻어 있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오늘은 몇 시쯤 만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흔한 불륜이 아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함께 그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던 시간들이 있었다. 의심을 삼키며 스스로를 탓하던 남자는 결국 냉정한 선택을 한다. 울부짖지도 폭발하지도 않는다. 대신 사진과 녹음, 출입 기록과 카드 내역까지 모아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든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한도현, 47살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광고 일을 하며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중년 남자로 보일 것이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과 직장,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는 부부. 겉으로 보면 아무 결함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겉모습이 가장 평온할 때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음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더 이상 숨기거나 미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했다. 누군가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뒤바뀌는지,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나는 직접 겪었다. 아침은 늘 같았다. 여느 때처럼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고 거실 커튼을 열자 서울의 가을빛이 느릿하게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따뜻한 빛이 스며든 우리 집은 언제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그 질서정연함이 내 삶의 평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나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곤 했다. 서지은, 43.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잠든 얼굴엔 여전히 대학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은 바쁘고 거칠지만 적어도 집 안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 출근길은 늘 분주했다. 회사의 회의, 끝없는 보고서, 클라이언트의 요구. 그 모든 피로가 저녁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들려오던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위로였고 나는 그에 대한 보답처럼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다. 나는 광고회사 본부장으로, 그녀는 은행 인사팀 과장으로 바빴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았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 일상의 의식처럼 굳어 있었다. 내가 새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그녀는 동료들의 실수를 웃으며 들려주었다.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혼처럼 서로를 신뢰한다고 믿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안정된 중년 부부, 잔잔한 행복의 상징이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내 삶의 기둥이었다. 하지만 모든 믿음에는 균열이 생긴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눈빛이 잠깐씩 멀어졌고 나를 보는 미소가 어딘가 공허해졌다. 향수 냄새가 달라졌고 휴대폰은 더 이상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 늦은 회식이 잦아졌으며 회사 일이라는 단어가 점점 잦아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중년의 예민함이라 생각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감각을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예감이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은 언뜻 보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다. 그 가을, 내 인생은 서서히 균열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것이 폭발하기 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동안 별일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파트너사 쪽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된 사람이었는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익숙한 이름을 들었다. 그가 바로 최인석이었다. 인석은 나와 같은 나이였고 대학 시절 내 옆자리를 지키던 동기였다. 술자리에서 밤을 새우며 광고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친구. 졸업 후에는 각자 삶에 치여 연락이 끊겼다가
서울 도심의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키가 크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에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도 막힘이 없었고 사장에게도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태도 덕분인지 회사 안팎에서 금세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는 오랜 친구와 다시 일을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솔직히 반가웠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둘이 마주 앉게 되었고 시판을 앞에 둔 채 예전에 다니던 학교 얘기, 교수 욕, 군대에서 겪은 황당한 일들을 다시 꺼내 웃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시간들은 잠깐의 피난처 같았다. 어느 날 인석이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꺼냈다. 야, 도현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김에 집들이 한번 하자. 나도 결혼한 지 꽤 됐거든. 아내도 있을 때마다 동기들 얘기하던데 너희 부부랑 한번 같이 밥 먹고 싶어 하더라. 집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잠깐 망설였다.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을 들고 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걸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내 지은이와 상의해 본 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우리 집으로 먼저 올래? 그렇게 정해진 토요일 저녁, 최인석 부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인사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라고 해요. 아내보다 조금 어린 듯한 인상, 단정한 원피스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머리,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뷰티 브랜드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이 끊기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이 익숙해 보였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저녁상을 준비하며 레시피를 검색하고 장을 봤다. 괜히 긴장되네. 당신 동기 부부라면서 괜히 허접해 보이면 안 되잖아. 그 말에 나는 웃으며 있는 그대로면 된다고 대답했다. 탁에 둘러앉았을 때 처음의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석과 나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고 지은과 유나는 자연스럽게 직장과 결혼 생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은행 인사팀의 고달픈 민원들, 뷰티 업계의 치열한 홍보 경쟁, 중년 여성들이 겪는 피곤함과 웃긴 에피소드들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유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능숙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가 듣기 편한 속도로 말을 이어갔고 지은은 어느새 그 리듬에 맞춰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석은 와인 몇 병을 들고 왔다. 오늘은 좀 마셔도 되지? 애도 없고 내 친구랑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만인데.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지은도 분위기에 휩쓸려 잔을 두어 번 비웠다. 유나는 의외로 술이 센 편이었고 잔을 비울 때마다 한 번씩 웃음을 터뜨렸다. 내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이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사람이 되었다. 다음번에는 인석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 외곽의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유나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집이었고 지은은 거실 조명과 주방 구성을 보며 여러 번 감탄했다. 주말마다 한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거나 시내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관이나 카페에 들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과처럼 굳어졌다. 마치 젊은 시절로 잠깐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짝과 함께 웃고 떠들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광고 캠페인 하나를 두고 우리 회사와 인석 쪽 회사가 함께 움직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석과 나는 같은 팀처럼 움직였다. 그의 거칠지만 직관적인 기획과 내가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조율이 은근히 잘 맞았다. 상사들은 두 회사가 저렇게 호흡을 맞추니 보기 좋다며 여러 번 언급했다. 아내들도 금세 가까워졌다. 지은과 유나는 평일 점심에 따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백화점에서 옷을 보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함께 듣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퇴근하고 돌아와 말했다. 당신 나 진짜 좋은 친구 얻은 것 같아. 유나 씨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어린데도 배울 점이 많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나는 마음이 놓였다. 아내에게도 의지할 만한 친구가 생겼구나. 그렇게 가볍게 넘겼다. 석 달쯤 지난 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각자의 걱정거리나 직장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나는 이 만남이 내 인생에서 흔치 않은 행운이라고 믿었다. 나와 잘 통하는 친구, 그리고 아내와도 잘 맞는 그의 아내.
그 조합이 오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반년쯤 흘렀을까. 어느 날 오후 5시쯤 업무 마감 보고를 준비하던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은이었다. 여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회사 일이 자꾸 밀려서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내 귀에 닿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피곤하다는 말, 일이 많다는 변명, 미안하다는 짧은 한숨. 그때 나는 그 전화가 나중에 어떤 의미로 되돌아올지 아직 모른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은의 일정이 눈에 띄게 바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전화가 왔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연말 결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마 10시는 돼야 집에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습관처럼 고생 많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대답했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걸렸다. 지은이 다니는 은행은 원래 야근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그동안 그녀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귀가 시간이 10시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오늘도 일이 밀려서 결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같은 말을 들었다. 내가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연말이라 그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말은 피곤하다면서 집에 들어온 얼굴은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다. 눈 밑에는 피로가 비쳤지만 입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유가 묻어 있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해졌고 옷장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블라우스와 코트가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다. 카드값이 조금 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도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우리 사이의 거리였다. 결혼 생활 내내 나름대로 건강하게 유지되던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지은은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냥 씻고 자면 안 될까?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고 나이도 이제 적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주말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쉬는 날마저 그녀는 잠을 더 자야 한다며 이불 속에 파묻혔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같은 부탁을 2번 반복하는 일이 어색해졌다. 그러던 중 나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오래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아, 우리 아기 얘기 이제는 진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주변도 다들 둘셋씩 낳고 부모님들도 더 늦기 전에 손주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 말에 돌아온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 같으면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을 텐데 그날 지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나도 내 자리 좀 더 잡고 싶고 우리도 돈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빠듯한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미묘하게 차가운 격이 느껴졌다. 마치 이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만 한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툭 던져두고 내 앞에서 카톡을 하든 전화를 받든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지 지은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두기 시작했다. 벨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거실을 벗어나 주방 쪽이나 안방으로 걸어갔고 통화가 끝난 뒤에야 다시 나왔다. 누구야? 무심한 척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다. 아, 그냥 회사 사람. 결산 관련해서 친구가 잠깐 연락했어. 설명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그럴수록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인석 부부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변화는 느껴졌다. 처음엔 내 사람 중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이 지은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대화에 깊게 끼어들지 않았고 웃음도 어딘가 건조해졌다. 특히 인석과 말을 주고받을 때는 시선을 잘 맞추지 않으려는 듯 잔이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른 거리감이었지만 함께 지내온 세월 덕분에 나는 그 어색함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상을 상상하지 않았다. 설마 라는 두 글자가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내 아내가 내 친구와 그 조합 자체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인석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유나가 갑자기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언니, 요즘 진짜 예뻐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고 화장도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별말 다 한다. 그냥 요즘 좀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운동이라니. 집에서 그녀 입에서 운동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누워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운동을 하게 된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운동한다며? 어디서 해? 나도 좀 같이 다닐까 해서. 지은은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대답했다. 회사 근처 헬스장 있어. 점심시간에 잠깐씩 가는 거라 당신이랑 같이 다니긴 좀 애매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잠깐의 망설임이 귀에 남았다. 나는 그 작은 어색함을 애써 무시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하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신혼 초에 열기가 식는 것도 서로 일에 치여 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해와 별개로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주말 아침 지은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개가 절로 돌아갔다.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 대신 숫자만 떠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만 뻗으면 집어들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를 넘지 않기로 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의 변화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이어지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은의 이런 변화를 알아채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목요일 오후 나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이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을 연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아직 모른 채였다. 그날 오후 나는 참을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조퇴를 냈다. 평소 같았으면 지은에게 미리 연락했겠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오후 3시쯤 집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불빛 하나 들어와 있지 않았다. 당연히 지은이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나는 침실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지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회사 통화 때처럼 단정한 어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음성에는 낯선 온기가 묻어 있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오늘은 몇 시쯤 만날 수 있을까? 그 한 문장만으로도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그대로 문 앞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며 귀를 울렸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내 숨을 막았다. 응, 그 호텔로 갈게. 당신도 일찍 빠져나와. 오늘은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그 짧은 대화가 내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닫았다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시 열었다. 여보, 나왔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찍 들어왔어. 침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괜찮아? 응, 그냥 두통이 심해서 좀 쉬려고.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또다시 야근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끝없이 되풀이됐다. 그녀가 속삭이던 그 단어, 그 어조, 그 숨소리까지. 다음날 나는 회의 내내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앉아 있다가 불현듯 정우아니 최인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 농담, 미소.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가짜처럼 보였다. 점심자리에서 인석이 물었다. 도연아, 요즘 지은 씨는 잘 지내?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 그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응, 뭐
그냥 평소랑 같아. 왜? 아니야, 그냥. 괜히 물었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지은의 야근을 기준으로 인석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인석 역시 퇴근 기록이 남지 않았다. 반대로 지은이 일찍 들어온 날엔 인석도 평소보다 빨리 회사에서 사라졌다. 단 일주일 만에 나는 확신했다. 둘은 함께였다. 내 아내와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그 순간 느꼈던 건 분노보다도 깊은 배신감이었다. 피가 식어가는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감정으로 덤비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냉정해졌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주말에 내 사람이 만났을 때도 웃으며 대화했다. 그들의 눈길이 어색하게 엇갈리는 모습조차 태연히 넘겼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내겐 칼날 같았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는 결심했다. 직접 잡는 대신 확실히 기록으로 남기자.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했다. 가장 평판이 좋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나는 중년의 탐정과 마주 앉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분,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세요. 지금은 증거만이 진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잔인하게도 맞았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다. 사설 탐정이 내 앞에서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사례는 꽤 많습니다. 보통 한 달이면 충분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확실한 증거만 원합니다.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소를 나오는 길,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배신이 사실이라면 그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나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다. 3주가 지나던 날,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회사 퇴근 시간까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다 결국 사무소로 향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마주할 차례였으니까. 탐정은 두꺼운 회색 파일을 내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부인과 최인석 씨의 관계는 단순한 오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 붙은 사진에서 강남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점심시간쯤 업무 중에 몰래 빠져나온 듯한 차림이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인석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 위치 정보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며칠 간격으로 촬영된 또 다른 사진들이 이어졌다. 강동구의 한 모텔 앞, 그리고 회사 지하 주차장. 어떤 사진에서는 인석이 차 안에서 지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눈앞의 종이가 불타는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그러나 탐정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의 말투였다. 나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부드럽고 달콤한 어조. 나도 이제 지쳤어. 그냥 같이 살자. 도연이도 눈치 못 채고 있잖아. 인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도연은 정말 순진해.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당신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그 순간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제야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는 냉정한 실감이었다. 탐정은 추가로 증거들을 보여줬다. 거짓말을 했던 날짜들의 기록, 회사에서 함께 빠져나오는 장면,
심지어 둘이 함께 쇼핑하며 반지를 고르는 CCTV 캡처까지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은 불륜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끝내 입을 떼며 말했다. 정말 완벽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법무법인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에 불빛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의심도 기대도 남지 않았다. 그녀와 인석이 나를 어떤 눈으로 속였는지 나는 모두 봤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이 평소처럼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속이는 동안 나는 이미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민우는 그날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남편처럼. 퇴근하자마자 수진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수진은 순간적으로 긴장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고마워. 당신도 피곤하지? 나 샤워하고 바로 잘게. 수진이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자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온기가 없었고 입가엔 차가운 미소만 번졌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않았다.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녹음 파일에서 핵심 대화 구간을 표시했다. 이제 복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감정이 앞서면 실패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먼저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을 찾아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더니 감탄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불륜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뭅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민우는 마음속으로 모든 절차를 이미 그리고 있었다. 이후 그는 공동명의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따로 빼내어 보관했다.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의 날이 왔다. 금요일 저녁 수진은 또다시 야근이야. 오늘 늦어. 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남기고 밤늦게 들어왔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친 그녀가 머리를 말릴 때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거실로 좀 나와.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소파에 앉자 민우는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사진,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이혼 소장.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신 이런 걸 왜?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최인석이랑 바람핀 증거야. 호텔, 모텔, 주차장 사진까지 다 있고 나를 바보라 부른 녹음도 있어. 수진은 파일을 넘기며 숨을 삼켰다.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졌다.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그럴 의도는. 민우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이미 변호사 상담도 끝났고 이혼 수장도 접수됐어. 합의 같은 건 없어. 그제야 상황의 끝을 실감한 수진은 눈물이 터졌다.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잠깐 미쳤던 거야.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민우의 눈빛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용서? 내가 나를 바보라고 비웃던 사람이지. 정우랑 새로 시작하겠다던 내 목소리까지 들었어. 그런 내가 이 말을 듣고도 널 용서해야 해? 수진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당신만 사랑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민우는 단호했다. 늦었어. 내 마음속에서 넌 이미 죽었어. 그날 밤 수진은 민우의 발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이 집에 더 있을 이유 없어. 다음날 아침 수진은 부은 눈으로 가방을 챙겼다. 민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문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집 안을 메웠다. 현관 앞에 선 수진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민우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가. 단 한마디였다. 수지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세상은 조용해졌다. 집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빛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민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 2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이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은 가벼웠다. 의심과 분노, 증오로 뒤엉켰던 지난 몇 주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진 듯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진이 집을 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변호사는 잘하셨습니다. 며칠 내로 첫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최인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우야, 수진한테 연락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급히 숨을 고르는 듯 불안하게 떨렸다. 하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얘기할 거 없어. 곧 소장 갈 거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니까 각오해. 짧고 냉정한 대답이었다. 정적이 흐른 뒤 인석이 더 말도 못 꺼낸 채 통화는 끊겼다. 그날 밤 민우는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다. 쓸쓸했지만 묘하게 평온했다.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온 듯했다.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우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인석의 아내 유미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피해자였다. 민우는 유미가 근무하는 화장품 회사에 연락해 조심스레 만남을 제안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유미는 이내 만나서 이야기하자 며 약속을 수락했다. 강남역 근처의 카페,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겨울 햇살 아래 유미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민우의 어두운 눈빛에서 단번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갈 것을 직감한 듯했다. 민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조용히 그녀 앞에 밀었다. 유미 씨, 이걸 보세요. 정우와 지은의 모든 증거입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담긴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유미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도 있습니다. 정우 씨가 유미 씨한테 지쳤다고 말하면서 지은이랑 새로 시작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유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혹할 만큼 익숙했다. 지겹다. 끝내자. 새로 시작하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속삭였다. 이걸 어쩌면 좋죠. 민우는 담담히 대답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유미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유미 씨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죠. 잠시 망설이던 유미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같이 싸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로의 증거를 공유했다. 유미는 이미 의심했던 남편의 행동들을 기록해두고 있었고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다. 일주일 뒤 정우와 지은에게 각각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서가 송달되었다. 손해배상액은 각각 5천만 원. 정우는 회사에서 소장을 받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날 오후 여러 차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수진 역시 친정집에서 서류를 받고 오열했다. 며칠 후 정우는 결국 민우를 찾아왔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붙잡았다. 민우야,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러나 민우는 차갑게 말했다. 얘기할 거 없어. 법정에서 보자. 돌아서려는 민우의 팔을 정우가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도 가정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버려. 그때 민우는 정우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내 인생은 내가 무너뜨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걱정하라고? 내가 끝나는 건 내가 자초한 일이지. 그 말이 끝나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민우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제 남은 건 법의 시간뿐이었다. 정우와 수진이 저지른 불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그들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료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 기혼자끼리의 배신극이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정우의 이름은 순식간에 사무실의 수치가 되었다. 상사들의 시선은 차갑고 동료들의 대화는 그가 다가오면 멎었다. 결국 회사는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때 유능하다고 칭찬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된 존재가 되었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회계팀이라는 부서는 신뢰가 생명인데 기혼자 불륜이라는 낙인은 곧 직장 내 사형 선고와 같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자리를 피해 앉았고 상사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끝내 수진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제적인 파탄이 시작된 것이다. 정우는 반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원룸 월세를 간신히 감당했고 수진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게다가 법원에서 청구된 상간자 손해배상금 5천만 원씩이 양쪽 어깨를 짓눌렀다. 빚을 내도 팔아도 채우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무너졌다. 정우는 술에 취해 수진을 원망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잖아. 왜 이렇게 됐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어. 수진도 울며 받아쳤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나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해. 당신은 나를 구하겠다고 했잖아.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다. 이전엔 서로의 순결만으로 위로받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상처였다. 호텔에서 만나던 일도 점점 줄었고 간혹 만나도 싸움뿐이었다. 이게 사랑이었어? 결국 우린 서로를 망가뜨린 거야. 수진의 말에 정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반면 민우와 유미의 행보는 달랐다. 그들은 고통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매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생겼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정우와 수진은 합의를 제안했다. 손해배상금만 줄여주면 바로 합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유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당한 배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민우와 유미에게 유리하게 흘렀다. 판사는 증거를 확인하며 불륜의 명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는 의견을 남겼다. 정우와 수진의 변호인은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도 그들은 또다시 애원했다. 제발 금액이라도 절반으로 낮춰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배신의 값은 싸지 않아. 그 말에 법정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우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유미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정우와 한 집에 사는 것을 거부했고 그는 결국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살았다. 수진 역시 친정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 한때 서로에게 빠져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적 조롱이 되었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판결뿐이었다. 민우는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들이 내 가정을 박살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인생도 무너질 차례다.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다. 법정 안에는 민우와 유미 그리고 정우와 수진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서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정우와 수진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 민우와 유미의 이혼을 인용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법정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어지는 문장은 모든 것을 끝내는 칼날이었다. 피고 정우와 수진은 각자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낭독되자 정우와 수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반면 민우와 유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확인이었다. 판결 후 법정 복도에서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어, 수진아. 내가 나를 배신하고 바보 취급했을 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진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그 뒷모습은 결연했고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편 유미도 정우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앞으로 잘 살길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민우와 유미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둘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민우가 말했다. 이제 끝났네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드디어 이겼어요. 그들의 눈빛엔 슬픔보다도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 시각 정우는 좁은 원룸에서 술을 들이켰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는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병째로 소주를 비웠다. 수진 역시 친정지팡에서 울고 있었다. 한때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의 약속은 모두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들이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다. 1년 후 민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유미 역시 새로운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정우와 수진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았다.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친구들도 직장도 신뢰도 모두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폐허만 남긴 불길이었다. 민우는 가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했다. 배신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그 한 문장은 그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냉정한 진실이자 완전한 마침표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